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임태훈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수능 쉽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문제 출제에서 빼야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을 쉽게 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능을 칠 수 있게끔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 개혁의 신호탄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수능을 내면 사교육과 어떤 이권, 카르텔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학원을 꼭 가야만 입시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큼은 피하게끔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입시가 좀 바뀌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죠. 역대 최대. 자, 어제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도발했습니다.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건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했던 2030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빌미 삼아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도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적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강한 군대만이 평화와 어떤 번영을 보장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대강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서지도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보겠고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 밑에 자막 좀 보여주시죠. 군이 어젯밤 8시 50분경에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를 인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과거에 쏘았던 그거를 이번에 인양했다라는 건데요. 인양된 물체 추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군 당국은 추가 잔해물 탐색을 위한 작전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기립박수. 어제 국회에서 보기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국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삿대질, 고성, 욕설 이런 거 대신에 기립박수가 나왔던 김혜지 의원의 물고기 연설을 두고 여러 좋은 모습이었다, 감동적이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 자문단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소명서는 각 당에서 징계 사유 제출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항목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체 그런 쪽의 관계자며 말단 직원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 아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분의 출연자들과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남국 의원 저런 모습 보셨죠? 기자들에게도 어떤 의혹으로 물어보느냐?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나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1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소명했고 100장 넘는 자료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문위는 한 번으로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겠죠. 한 번 더 끝낼지 아니면 한 번 더 소명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김남국 의원이 봤을 때 싱크에서 미공개 정보를 뭘 이용했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윤리위의 문제입니다. 윤리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가 되었고 그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거니까. 네.
자금 세탁이 있었느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이런 사법적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아마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위법 사항이 있었냐 이걸 밝혀야 되는 문제고 미공개 정보가 있었느냐 없었냐 그런 것들은 윤리심사에 할 얘기는 그런 사법적 판단 이전에 과연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거짓말한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떨어진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후원을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뭐 3억 2천만 원이 한꺼번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금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네. 그렇다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인 버렸는데 그거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것 돈이 없어서 운동화도 못 신고 못 사 신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다 하는 게 저는 사실이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상자산을 비롯한 엄청난 자산은 자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에 또 코인을 어떻게 구입했냐 했더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판 돈이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재산 신고서에 주식을 판 돈이 현금으로 이렇게 남았다라고 신고한 걸 드러나니까 네.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 판 돈으로 샀다 다시 채웠다.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뭐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하고 한 것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네. 사실은 의원 자격 심사에서 가장 정말 무거운 처분을 받아야 될 그런 윤리적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억울하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도 나온 것들 중에는 팩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당에서 일체 어떤 뭐 응대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지 못했고 혹시 지금은 그 남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신탁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 그거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처분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처분하진 않았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뭐 바로 처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미경 의원님? 바로 처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시간을 좀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리위에 가서 본인이 어떻게 말할지 아마 준비하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기자들한테 역으로 막 질문하는 장면은 네. 솔직히 보기에 너무 안 좋은 게 사실 지금 기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야죠. 저 정도 얘기하려면. 네. 그럼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왜 검찰에 출석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진술서 네. 딱 써가지고 그것만 딱 주고 그 자기는 끝났다 뭐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윤리위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법사위 주요 상임위 그 네.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네네. 발언한 그것처럼 그 와중에도 지금 코인을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는 네. 사실 매번 하는 일이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의심 거래로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네. 저는 국회가 민주당한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이 자문위 그룹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가도 민주당의 입장을 저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윤리특위를 통해서 제명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징계가 내려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은 너무 당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이 지금 그 말하는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네.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네. 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묻고 답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동일 주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리위에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럼 윤리 측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네. 두 가지입니다. 윤리적인 거, 거짓말한 거, 네. 거짓 해명, 그리고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 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계속 기자분들한테 내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코인 관련해서 무슨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반하장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이 국민적인 감정이 네. 누그러지기 정말 어렵다. 저런 태도로 아마 일관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보면 네. 인생이 길잖아요. 정치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고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모습을. 일단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그동안 보도를 하면서 네. 제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대선 자금과 연결된 주장까지 허황된 주장까지 네, 한 네. 적이 있는데 특히 뭐 자금 세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김성원 지금 국민의힘 무슨 대책단 단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장해찬 또 최고위원을 고소를 했더라고요. 명예 혐의로 고소했죠. 예, 그래서 혐의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는 어제 같은 것처럼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민주당도 제소를 했고요. 거기서는 이제 독립적인 윤리심사 자문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노동일 주필님도 활동을 해보셨지만은 여야의 영향력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독립적인 기구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하라고 전문가들을 모여놨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좀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보도들을 봤습니다. 29일까지. 그러니까 그 29일까지.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좀 전에 김남국 의원처럼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압수수색도 3주나 됐습니다. 네. 거의 3주 됐는데 전 그렇다면은 검찰이 많이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좀 신속하게 속도를 좀 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김남국 의원처럼 지금 고소를 할 정도로 여당의 그 지휘부를 고소할 정도로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밝혀져야 되겠죠. 저 또한 거짓말이라면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 무고를 진짜 죄가 없는데 저렇게 무슨 자금 문제를 할지 뭐 무슨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이게 허위로 드러나면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김남국 의원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이 이제 법정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장 최고위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이유는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당당하게 공개 토론에 응하면서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막음 시도하는 것 정말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공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동희 교수님 뭐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1대1 토론도 제안했으니까 네. TV조선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입니다. 뭐 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무고죄 고소 취하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네, 김성원 맞습니다. 의원하고 장해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설마 이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아무리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료를 제출하고. 네. 그래야 수사를 해주는 것이지 뭐 아무렇거나 그냥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좀 전에 한민수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게 뭐 가상자산이고 하니까 현재까지 수사를 했던 경험에 관한 좀 다른 그런 부분이긴 분명하지만 왜 이렇게 전혀 수사에 진척이 없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뭐 공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좀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척시켜서
뭐 자금 세탁이든 무슨 뭐 이런 것들 혐의가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빨리 뭐 그걸 밝혀서 뭐 기소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수사해 주길 좀 촉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자문단에 출석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맞고소를 했다는 소식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지금 민주당에 닥친 위기를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런데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혁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쇄신책 1위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2.4%가 그냥 이재명 대표만 민주당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쇄신되고 혁신되는 것이다. 혁신이고 비대위고 이런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간단하게 그냥 물러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창종 변호사,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서 뭘 혁신하겠다고 하느냐? 네. 답은 간단하게 하나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재명 제거. 민주당의 우선 국회의원들 이재명 빼고 167명이 네.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지지하고 있나? 안 한다면 그걸 물러나게 해야지. 그게 혁신이지. 예. 본인의 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젠가는 판단을 할 건데, 그러나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수 대변인님, 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그냥 혁신 가볍게 간단하게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어떤 여론조사든 물론 뭐 저 여론조사를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저런 조사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무슨 뭐 표본이랄지 모집단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찌 됐든 네.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뭐 저것도 우리 저 조사에 뭐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민들 여론이 반영됐다면 무겁게 또 네.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그 영상에 나온 분들도 계시곤 한데 저는 저런 인터뷰 볼 때마다 기승전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표가 세긴 세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랄지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호응을 받거나 네. 그게 대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랄지 당 지지율이 뭐 그렇게 낮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지지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우리 당이 혁신위원장 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위에 전적인 권한을 줬습니다. 뭐 당내 의원들도 지금 뭐 친명 비명할 거 없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원하시는 당의 쇄신과 또 바뀌는 모습, 최근의 일련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모두 이제 처리하고 네. 쇄신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혁신위 얘기 나왔으니까 혁신위원장 새롭게 선임된 혁신위원장 소개 바로 해드리죠. 세계일보 신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이 됐는데, 민주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앉혔다. 원칙과 개혁 성향의 사람이다. 뭐 대부분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문재인 정부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고 이례적 낙마 열흘 만에 인선이 됐고요. 강남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 없다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가 이렇게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뭐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와도 민주당은 혁신이 안 될 것이다. 앞서 여론조사 보여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리 해봐야 혁신은 안 될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혁신위원장 후보가 3명이었는데 그 후보군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당내 불만들도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대상에서는 배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비명계에서 밀었던 사람은 김태일 교수가 맞고요. 네, 이분은 뭐 당파를 가리지 않고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뭐 가감 없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근데 분입니다. 지명
혁신기구의 장을 선임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1도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안전판을 만들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주는 사람만 앉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을 거듭대는 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리더십이 무너져가는 과정인 거죠.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김은견 교수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혁신위원장 하시려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보지만 네? 중요한 건 혁신을 하려면 당 사정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과연 정치 영역에 특히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분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걸로 보이고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별로 가깝지 않은 당내 비주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내 사정을 정말 잘 아는 그 다른 후보 김태일 교수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되게 원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네? 당 사정을 잘 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 사정을 알아야 혁신을 하려도 어디를 혁신을 해야 될지 정확히 짚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비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혁신을 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그냥 여겨지는 분을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 비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어렵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인선 이후에 이제 여러 기자분들로부터 얘기도 듣고 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금융위 부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금감원 부원장. 예, 금감원 부원장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3년 임기를 채우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보니까 금감원에 있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그 과단성이 있고 원칙주의자지만 본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추진력이랄지 이런 걸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의 금감원 직원들이니까 좀 믿을만 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사정을 모두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없죠. 그리고 이번에 인선이 이제 좁혀진 뒤로도 많이 길어진 거는 지난번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보다 많은 정말 뭐 지도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분을 찾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내놓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부 의원들께서 이제 뭐 김태일 전 총장님 얘기하는데 그분의 또 이력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뭐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력 때문에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을 맡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또 당내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도부가 모두 고려했다는 말씀. 그리고 개혁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고 당도 좀 알고 여러 가지 뭐 행정 능력도 갖췄다 이런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지켜보죠. 얼마나 혁신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릴 텐데요. 국회의 품격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잘한다, 김예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자, 모처럼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의 고성, 삿대질, 욕설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국회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니, 많이 달랐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계속 정치권을 바라볼 때 네. 그런 애티튜드, 이런 태도를 사실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친절해라, 배려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바라보면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인데 네.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애티튜드, 이 태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정상이 아니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돋보이는 겁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여기 법무부 장관 나와 있다, 또 총리께서도 총리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예산과 법률로 화답하겠다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도 앞으로 김혜지 의원처럼 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또 이 내각도 그렇게 또 접근에 응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번의 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고 좀 반성도 하고 질문도 좀 상식적으로 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이런 모습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혜지 의원의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점자로 인쇄된 자료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좌석에서 연단까지 지금 발자국 수를 미리 계산해서 리허설을 꼼꼼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선도 통째로 외웠고 그 몸으로 기억할 때까지 아마 동선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남은 질의 시간을 전달받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자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낯뜨거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긴 했었죠. 그 부분 보여드리기 전에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자, 저렇게 좋은 모습도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과 국무위원들 간의 어떠한 설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제 말도 있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참지 못하시고 딱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찾겠던데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 틀린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본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자꾸 민주당 비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부결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걸 두고 한 장관 탓을 하고 있는 건데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 대변인님 너무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지만 구차한 변명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차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예상과는 달리 부결을 시켰단 말이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적 근거라든지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 튀어나온 얘기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 20명이 금품 수수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자극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모욕감을 느낀 의원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구나. 중요한 표결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감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놨다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없다. 두 번째는 아직도 한동훈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를 처리하는 그 임무, 그것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만, 민주당을 향해서만 뭐 칼을 휘두른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민주당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한 이게 개선이 될지 참 의문입니다. 안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은 김혜지 의원 질의 때 한 장관이 나와서 이제 김혜지 의원이 시각이 눈이 좀 불편하신 분이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건 저는 저 장면은 울림 있게 봤습니다. 배려하는구나. 저런 배려하는 모습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오해라는 말씀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깔끔하진 않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기자도 오래 했고 국회에서 근무도 해봤는데 역대 법무장관이 이렇게 이제 체포동의안이랄지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 형식적 아무튼 절차상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이 얘기하고 거기 해당되는 의원들이 와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쭉 전문이 어디 기사로 떠 있길래 쭉 읽어봤는데 앞부분에 대한 뭐 설명들 드라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굳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특정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지금 혐의를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얘기하는 표결하는 자리인데 특정도 안 됐고 누가 뭐 그 금품을 수수했는지 실제로 아니면 20명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이라는 대단히 확정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20명이 있고 그분들이 여기 표결하는 거는 불공정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지금의 여야가 입장이 바뀌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 장관 이런 걸 모든 걸 계산하고 일가계산 계산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속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드리고 그 앞서 가지고도 이번 관련돼 가지고 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29명의 의원실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너무 압수수색들이 많아요. 일각에서 나온 대로 눈만 뜨면 민주당 의원들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너무 좀 민주당만 이쪽 지금 현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없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탐탁지 않아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까지 뭐 그런 썰도 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조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쑤셔놓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요. 과오를 묻고 그 책임을 묻고 하려면 이제 또 법적으로 하여튼 뭐 구속시키고 또 유죄가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볼 일이 없어요. 자,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탐탁지 않아 한다? 뭐 썰이라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네, 바로 저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썰도 있죠. 썰이란 건 뭐예요? 그냥 뭐 아무 근거가 없는 속된 말로 뇌피셜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탐탁치 않아 한다? 뭐 근거를 좀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수사를 하는데 결론도 못 낸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나요? 검찰이 수사하는 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나와서 직접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신 대답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도 못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거가 너무 박약한 뭐 그야말로 본인 말대로 썰인 것 같고 아마도 이건 뭐 전형적인 그런 이간계 아닌가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또 여러 사람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을 좀 이제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글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과도한 면도 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결 못 시킨다. 그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이 그 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그 점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제든지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뭐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 설마 국회의원들 보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증거를 없앨,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20명 돈 봉투 받은 사람들 20여 명 있어요. 이거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돈 봉투 받은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결 못 시킬 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모욕감을 느껴서 뭐 가결시킬 걸 부결시켰다. 그건 과도한 얘기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도 좀 과도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윤 대통령이 탐탁치 않아 할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제기한 그 썰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쨌든 그런 썰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장경태 의원이 지금 픽하고 쓰러지는 장면 있었는데 그때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 최고가 자신의 무릎에 보호대까지 차고 어떤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괜찮아? 네.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윤석 대변인 어떻습니까? 무릎 보호대를 찰 수도 있는 거고 뭐 무릎이 진짜 안 좋아서 찼을 수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릎 보호대 차고 쓰러졌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화면을 보면 장경태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무릎 부위하고 무릎이 아닌 부위하고 이 바지를 이렇게 찍은 영상 사진 이렇게 보면 마치 무릎 보호대를 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고 무릎 보호대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무릎 보호대까지 하고 소위 말하는 쇼를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상대방을 공격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또 거세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장경태 의원이 뭐 의도를 갖고 했다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뉴스 아닌 뉴스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별다른 사과라든지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할 거냐 하면서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저런 퍼포먼스도 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제기하고 또 의혹의 당사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해야만 하지 말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는 노력이 상호간에 있어야 한다. 그런 문화가 실종이 되고 서로 지금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 다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면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공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봐요. 옛날에 과거에 그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뭐 방송 용어로 적합하진 않으니까 한 번만 사용하시고 앞으로.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부각된다고 봐요. 왜냐? 과거에 장경태 의원이 다 얘기했어요. 의혹을 제기할 때. 네.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질문도 못하냐. 의혹 제기도 못하냐. 이게 그렇게 모욕적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번에 의혹 제기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 내가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장경태 의원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소환해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그 내로남불이라는 이중 잣대를 쓰는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건 결국 장해찬 최고위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과거 장경태 의원이 제기했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그 의혹 제기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연 장경태 의원이 과거 어떤 의혹들을 제기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예. 근데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일단 이런저러한 의혹들이 있었고 그런 제기하는 모습을 저희가 쭉 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그 전후 회장인 전준영 씨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최원일 전 함장 어제 저희 방송에도 출연했는데 함장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느냐. 지금 거기는 펜스가 쳐져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두 행사가 끝나고 나면 펜스는 철거한다고 하니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장경태 의원 무릎 보호대 음모론 억울하시죠?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식 대변인님. 좀 전에 장경태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한 거를 이제 모아놨는데 네. 좀 전에 이렇게 천안함 장병 전 회장으로부터 이제 또 비판을 받았죠. 두 번째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수사가 진행될 테고.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얘기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죠. 네. 지금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과방위 의원으로서 이제 방통위 앞에 가서 이제 항의 발언을 하다가 발언 옆에 듣고 있다가 쓰러졌는데 제가 좀 전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김해지 의원에 대한 이렇게 태도 이거를 칭찬했던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 그다음 또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장경태 전 최고위원이 젊은 분이신데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조금 보기에는 이른바 조금 튀려고 하는 행동들이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이 쓰러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사진 저 한 장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조승래 그 같이 갔던 과방위 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경태 최고위원한테 정치도 좋고 정쟁도 할 수 있지만 먼저 인간이 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선을 넘으면은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이게 좀 다쳤습니다. 넘어져서. 네, 그러면 이분이 장경태 의원이 굳이 거기 가가지고 이른바 뭐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얘기하는 기절 쇼를 하려면 쇼를 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로를 며칠 동안 해야 쓰러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내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유로했다 최고위원 회의 때 그렇게 했다면 더 박수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서 내가 무릎에 이거 껴봤더니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 전에 본인들이 비판했던 것까지도 뭐라고 할까요? 적합성이랄까요? 그마저도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과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간의 어떤 모습들 잠깐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인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황보승희 의원, 노동희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당에서 당무 감사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전 남편과의 어떤 의혹들도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직 뭐 확인된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의혹적이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전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그 현재 그 살고 있는 남편 분이 이제 뭐 일부에서는 사실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동거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동거남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실혼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거남으로부터 여러 가지 돈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다든가 신용카드를 뭐 이용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불법정치자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 네. 그리고 그 동거남이 뭐 보좌관들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그 차량이라든지 사적으로 이용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뭐 동거남이 황보승희 의원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정치인들 접촉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공천 관련된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황보승희 의원은 이게 전 남편과의 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그런 일이 있고 이혼하고 나서 이런 게 보복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꾸미고 있다.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건 수사기관도 수사가 더 필요하지만 당에서 빨리 그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국민의힘에서도 감사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늦었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뭐 당내 문제라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이미 황보승희 의원 관련한 이런 의혹은 당내에 좀 소문이 난 지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네. 예, 오래됐고 그 전 남편이라는 분이 당에 이제 윤리위원회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고 한 사안인데 그동안 좀 조치가 미뤄진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 당무감사 차원에서 지금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수사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뭐 독립영화상으로는 굉장히 흥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개봉 1년 만에 경찰의 수사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개봉 당일에 예매가 3위, 예매율이 3위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다음 날 그리고 뭐 7월 4일, 7월 5일, 7월 12일을 보면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관객 33만 명을 동원한 독립영화 중에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이 영화가 개봉 당일에는 예매율이 3위였다가 그 뭐 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떨어지니까 다시 다음 날 끌어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끌어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심의 정황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 전 장관이 이 영화를 개봉하고 관람을 독려했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9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립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정채고 의원님, 이거 뭐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수사를 할 때요.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박스 오피스에서 왜 순위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관객 수를 말하자면 유령 관객 만들어가지고 그 조작하는 거에 대한 수사를 보통 합니다. 보통은 형사 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업무 방해죄. 예, 혐의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아마 수사 중에 경찰에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대가 조국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아마 의심을 포착한 것 같아요. 어떤 증거를. 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순위 나온 거 보면 일단 우리가 볼 때도 좀 이상하긴 하죠. 처음에 3위였다가 55위, 그다음에 8위, 72.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우리 왜 발권하잖아요. 네. 영화 티켓.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 전산망에 그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마도 실제로 상영하는 그거를 그 구체적으로 포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지점을 이용해서 관객 수를 부풀리거나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뭐 배급사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해도 너무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수사 가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뉴스 첫 번째 소식은 김만배 씨의 소식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만배우기 돈 많이 줬어요. 선거할 때? 도지사 선거할 때도 많이 줬다 그러고.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너 나보고 준 거냐? 계속 이 침묵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입을 열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대통령이 입을 여는 건 열릴수록 늘기만 할 텐데 당연히 버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요. 김만배 씨가 재판장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너무 답변이 모호해서 재판장 역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가 김만배 씨에게 호통까지 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전략을 펼쳤을까요, 노동희 교수님? 글쎄 지금 이제 재판부가 지난 4월 달인가요? 그때 한번 뭐 여러 가지 그 증언이 엇갈리니까 네. 차라리 증언하기 어려우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라. 네. 그렇게 경고를 한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엔 또 뭐 공무원에 돈 준 적 없다고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에서 유동규 씨는 공무원이 아닌가요? 그 당시는 공무원 신분이었겠죠? 네. 아니면 뭐 특정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호통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얘기가 돈을 전달한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돈을 누가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건 김만배 씨가 그 돈을 유동규 씨한테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추궁하니까 돈을 받아서 전달했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도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자꾸 증언하지 말고 차라리 증언 거부권 행사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김만배 씨로서 조금 전에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가 그 싱크 나왔죠. 동영상에서. 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대로 증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천화동인 1호 700억인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처음에는 그분 거라고 이제 녹취록이 한번 나왔었는데 김만배 씨는 그분은 없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만배 씨는 그게 만약에 그분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또 뭐 이재명 대표 등 측근을 그 사람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뇌물공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형량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그분께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게 확정이 돼버리면 결국 그 돈이 자기께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배임으로 얼마나 어떤 거 처벌받고 추징이 될 거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로서는 결국은 절대로 이걸 그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할 요인이 있는 거죠.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김만배 씨로서는 계속 이렇게 뭐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돈이라도 챙기자 이런 취지도 깔려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끔 하는 김만배 씨의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호통까지 쳤겠습니까? 하여튼 재판 상황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두 번째 놓치기 아까운 뉴스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데요. 항소심에서 그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묻지마 폭행이면 뭐 사이코패스 점수도 꽤 높게 나오나 봅니다. 일반인이 15점인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데 돌려차기 남자도 강호순 연쇄살인범과 동일한 2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래 살인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던 정유정도 28점 그리고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무려 38점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런 가해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보복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정미경 의원님 보시기엔 교화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교화가 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말하자면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그 점수가 진단 검사에서 점수가 높다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징역 20년, 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치면 네. 징역 20년을 살고 나와서 이 사람이 교화가 안 되면 그 범죄는 또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은 그 회복할 수 없는 그 위험을 그 벌어지는 그런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예산의 문제인데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 관리, 보호, 치료 해줄 수 있는 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네. 그 강화를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형사처벌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형사처벌만 하고 내버려두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우리는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칠 것이다. 그렇죠. 예. 도래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놓치기 아까운 뉴스는 좀 너무나 황당한 소식입니다. 경북 영주시의 한 하천에서 1m 크기의 악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당시 목격을 한 사람의 목소리도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Swim, sir, 5 meters and go to the grass. Yes. 1 meter, sir. 1 meter? Yes, sir. 그러니까 악어같이 생긴 게 이렇게 한 10초 정도 헤엄쳐서 저쪽으로 가는 거를 보고 황당하지. 이게 뭐 우리 민물에 우리 작년 여름에 여기 뭐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녔던 데고 네. 옛날에는 여기 우리가 여기 골뱅이도 주로 오고 이렇게 했던 데인데 악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1m 크기의 악어. 우리나라에서는 악어가 서식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악어가 등장했고 목격자가 벌써 2명이나 남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키우던 애완 악어를 버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미경 의원님 처벌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그 악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법에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유자가 기르던 동물, 만약에 이게 이제 기르던 거라면 네. 그런 동물을 유기하면 버리면 그게 처벌 대상이에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우에 과연 이게 유기해도 되는 그 동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조금 더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목격자가 뭐 4명 이상, 뭐 5명까지도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악어가 출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서 튀어나온 건지 이 부분 한번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북 영주에 사시는 분들 불안해서 어떻게 하천에 발 담그고 곧 있으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반드시 찾아서 좀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신통화 맞짱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외교 문제를 정쟁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또 최나임 내사를 쫓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한중 관계를 어디로 가겠냐. 그 비용을 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에 중국과 껄끄러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12일과 15일 어제 차례로 뭐 5명, 7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중국에 가는 것 자체가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현재 일정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일에 출국해서 아마 어제 저녁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산당 선전 조직이라고 알려진 치아얼 학회를 찾아갔다고 하는군요.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군요.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저 학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 주장한 내용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교라는 것은 상대국의 정부와 그 네. 나라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기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단체를 찾아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뭐 비용을 누가 냈느냐 이건 뭐 다른 얘기로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왜 갔느냐 가서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의 명분은 그거잖아요. 한중 관계가 경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라도 가서 중국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풀려는 여지를 만드는 게 맞다. 뭐 그 얘기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가지 않죠. 일단 비공개로 네. 또 은밀하게 또 여당이라든지 정부 관계자와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는 정부 여당의 외교 방침과 다르게 이 사람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갖고 중국에서 만나준 사람들조차 우리 국민이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사람들,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만났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외교를 결국은 정치에 또 이용한 거다. 국내 정치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굳이 이 시점에 중국에 와서 굳이 저런 단체를 방문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전쟁을 하더라도 상대국가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 외교가 대중국 외교는 뭐 단절이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의원 외교가 중요하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걸 뭐 공개 비공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정은 2달 전에 잡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심화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니까 언론들이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은 우리 민주당의 민생경제대책위원회 네. 소속의 의원들이 가신 거고 7명은 이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들 하는 그 문화교류인데 거기에는 사실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 2분도 그 속해 있어가지고 가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란 때문에 안 가. 논란 때문에 안 간 건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당당하게 중국 측하고 교류 협력 강화해야죠. 만약에 지금의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는 식으로 뭐 중국이 싫은지 아니면 지금의 국내에 있는 협중 정서, 반중 정서를 계속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은 저는 지금 정도 되면은 받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외교를 펼쳐가지고 우리 국익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방의 주요 국가들. 미국은 내일 모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담을 합니다. 고위급 회담을. 영국 외무장관도 중국에 갑니다. 뉴질랜드 총리도 중국에 갑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납니다. 지금 대중국 전략이요.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이 이른바 디커플링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 분리해서 디리스킹으로 바뀌고 있어요. 위험 제거 쪽으로. 근데 이러다가 우리 정부만 약간 몽상적인 가치 외교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칫 미국, 서방국 전부 다 중국 가서 자기 지키고 또 일본은 북한과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패싱당하거나 정말 누구 말대로 아닌가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그러니까요.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 좋아요. 아닌가 이런 우려들 나옵니다. 아니 말씀을 제가 듣다 보면은 좋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하는 거 제가 그렇게 그 뜻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누굴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문화교류라고 하셨는데 이상한 지금 주장하는 단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단체를 굳이 간 것이 한중 관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국익 얘기하고 얘기하시면서 정부 여당은 안 만난다 중국을. 그러니까 우리라도 만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한 거잖아요.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발언을 한 다음에 중국의 반응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하에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중국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그러면 방중하고 있는 12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가셔서 그거와 관련한 어떠한 답을 얻으셨나요? 국익에 어떤 도움을 줬길래 국익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러한 외교의 어떤 주도권을 왜 정부 여당이 가져가야 될 걸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그렇게 국익을 자꾸만 참칭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은 주재국 대사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 네.
그것이 다른 서방 국가들하고 지금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려야죠. 네. 3층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왜 제 발언에 대해서 과하다고 하세요? 3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건 제 선택이에요. 지금 정부 여당이 그 대중국 외교, 대러시아 외교를 완전 단절시킨 상태가 맞지요. 그리고 의원 의견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마 일정들이 2달 전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만나는 곳들도 그때 픽스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 가가지고 지금 저는 좀 전에 김기현 대표님께서 사선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이 중국이 초청했으니까 비용을 댈 겁니다. 그 된 것이 이렇게 뇌물수송 외유다. 이 표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고 본인도 아마 사선 의원 하면서 울산시장 하면서 해외 초청으로 가셨을 거예요. 제가 국회의장실에 있을 때도 보면은 상대국이 초청할 때는 비용을 댑니다. 그거는 뇌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상대국 국회의장들이나 의원들 초청할 때 우리가 비용 일부분 댑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는데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너무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외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싱하이밍 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뭐 무슨 국장급밖에 안 된다고 많이 비판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의전설 1위가 국장급을 비판을 해버렸어요. 직접적으로. 무슨 위안스카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공항 나가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이름도 얘기하기 싫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우리의 국격과 당당함을 잃을 수가 있다. 훼손될 수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 했던 윤상희 의원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는 질문드린 것은 지금은 절제되고 네. 우리 진짜 국위군량 외교를 할 때지 본인 기분 시원하다고 그런 말씀 계속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제가 여쭙 것은 12명이 되는 민주당 의원이 중국에 가서 싱하이밍 대사 발언 관련한 국민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국 측 답변을 얻었느냐, 어떤 중국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랑 같이 갔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 가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또 물어보겠죠. 어떤 걸 지적했냐고. 가기 전에 이분이 알겠습니다. 지적한다고 했으니까 네, 네. 좀 들어보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그런 걸 물어봅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럼 제가 어디다 물어봐요? 자, 일단 지금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 이후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정된 중국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찾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만난 어떤 단체들 그리고 찾아간 지역들이 다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 저희가 신통한 맞짱에서 주제로 좀 다뤄봤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결론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